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 생중계에서 주한미군 부지 땅값 1238조 원을 미국에 청구했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오전 9시 12분, 세계가 숨죽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회의장에 157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CNN과 BBC는 모든 정규 편성을 중단한 채 한미 방위비 생중계를 송출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13조 원 증액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산해보죠. 74년간 무상 제공된 땅값부터 청구하는 걸로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 15명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고 전 세계 뉴스 속보는 일제히 헤드라인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카메라 레드라이트가 꺼진 순간 저는 방송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굴은 화끈거리고 입은 말라갔으며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이첼 퀸입니다. 전직 미 국무부 출신, 현재는 국제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죠.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했고 국무부에서 8년간 한반도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했고 북핵 문제에 관한 브리핑도 맡았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CNN의 아시아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으로서 CNN 특별 패널로 초대받아 한미 방위비 협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입니다. 동맹은 현실이지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형화된 분석, 예측 가능한 결론. 그것이 제가 수년간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압박하면 결국 양보한다.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7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작고 수능적인 동맹국,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린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취임식도 끝나기 전에 한국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방위비 13조 원 인상. 72시간 내에 답변하시오. 협상은 전 세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은 건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3조 원 증액 요구. 72시간 최후 통첩. 신문을 읽자마자 편집장 토마스 잭슨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토마스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신문과 서류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고 겨울 햇살이 사무실의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레이첼, 한국 가봐야겠어. 이번엔 뭔가 다르다. 토마스가 창문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편집장이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요. 이번에도 결국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겁니다. 외교적 제스처만 조금 취하다가요. 저는 피곤함을 감추지 못하며 책상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벌써 6번째 컵이었지만 카페인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검지손가락이 화면의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청와대 공식 성명이야. 방위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외교 수사학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은 돈 문제죠. 아니야, 레이첼. 이재명은 다르다. 이미 백악관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몇몇 정보통에 따르면 이재명은 일주일 전부터 뭔가를 준비해왔다고 해. 국가전략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24시간 가동 중이라던데. 토마스는 서랍에서 항공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인천행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었습니다. 오늘 밤 인천행이야.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했어.
현장에서 보도해.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항공권을 받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국무부 시절 수십 번의 협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곤 했죠. 마치 각본이 짜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또 다른 외교 희극일 뿐이겠죠. 그렇게 말하며 저는 항공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분주했지만 어디에도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멀리 북한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울은 평온했지만 저는 그 아래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외교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패스를 받아들고 회견장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한국 측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외교부 공보관이 차분하게 준비를 확인하는 모습, 회견장을 가득 채운 기자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첫 줄에 앉은 강태준 외교부 북미국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국무부 시절 몇 차례 만났던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한 후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전 세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협상장에서 밝히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깔끔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전략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카드를 협상장에서 공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중계라는 무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였겠죠. 저는 기자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GDP, 방위비 분담금 추이, 일본과의 비교 데이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에 능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수치는 한국이 13조 원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국방 예산은 GDP의 2.7%로 이미 NATO 회원국 권장 비율인 2%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13조 원을 더하면 GDP의 3.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국내 정책에 쓸 예산을 삭감해야 할 상황이었죠. 논리적으로 한국은 협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부담 공유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한국은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국무부에서 학습한 외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약소국이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 퀸 씨죠? 저는 외교부 실무관 이수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버드에서 함께 수업 들었어요. 이수진. 그 이름은 오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0년 전 하버드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 세미나에서 종종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똑똑하고 조용했던 그녀가 외교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학계에 남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수진. 물론 기억하지. 내가 외교부에 있다니 놀랍네. 국제정치 이론보다 실전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레이첼,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야. 도움이 필요해? 아니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요. 내일 아침 9시 대치동 카페 블루버드로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수진이 무슨 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실무관일 뿐
정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어떤 정보든 흘려버릴 수 없죠. 통화가 끝나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느껴졌습니다. 불안함이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강 너머로 펼쳐진 도시는 마치 별들의 바다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전략 전쟁에는 보이는 숫자와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74년 만에 처음으로 계산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챕터 2. 생중계 처형 외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졌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소리와 풍성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레이첼.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분석적인 음색 하지만 그 속에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수진. 외교관이 되다니 놀랍네.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론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시대니까요. 우리는 잠시 10년 전 하버드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교수들의 이야기,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기억, 캠퍼스에서의 토론들. 그러다 이수진이 화제를 본론으로 돌렸습니다. 생중계 협상이라니 들어보셨나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1970년대 냉전 시기에 소련과 미국 간에 몇 번 있었죠. 전략 무기 제한 협상 때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대 외교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모든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니까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압박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기회라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 설계도였습니다. 157대의 카메라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카메라의 각도와 시야 범위까지 계산되어 있었죠. CNN, BBC, 알자지라, CCTV까지. 총 73개 국가의 미디어가 생중계합니다. 단일 외교 이벤트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재판이에요, 레이첼. 누가 피고인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줄 거예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블릿을 넘기자 미국 측 협상단 15명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마이클스의 사진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시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이클스요? 그는 타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협상 대표라면 한국에게 좋지 않을 텐데요. 우리도 알아요. 마이클스는 방위비 무상 증액론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약점도 있습니다. 이수진은 마이클스의 프로필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경력 중 2018 미일 안보협상 총괄이라는 항목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스는 일본에서 성공했습니다. 2018년 일본의 방위비 30% 증액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그는 자신감에 차 있어요. 같은 전략이 한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은 패전국이고 한국은 혈맹입니다. 역사적 맥락부터 다르죠. 이수진은 태블릿을 넘겨 미국 측 협상단 전체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오랜 협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측은 7명뿐입니다. 숫자 게임이군요. 7대 15.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숫자 게임이죠.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숫자를 들고 갑니다. 1238조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냥 협상 카드일 뿐이죠. 이수진은 대답 없이 태블릿을 다시 넘겼습니다. 국방부 공식 문서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부지 현재 가치 산정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건 카드가 아니에요, 레이첼. 이건 계산입니다. 문서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현재 가치가 상세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용산 기지는 서울 중심부의 프라임 부지로 평당 4천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74년간의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20조 원에 달했습니다. 평택기지, 오산기지, 군산기지 등 전국 28개 미군 기지의 부지 가치를 모두 합하고 74년간의 임대료를 계산하면 정확히 1238조 원이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왜 이 계산을 하지 않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겼고 이런 계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동맹도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하니까요. 협상 당일 저는 CNN 생방송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 6대를 동시에 보며 실시간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CNN 앵커가 저에게 신호를 보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회의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 협상이 곧 시작됩니다. 전례 없는 전 세계 생중계 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13조 원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마치 재판장처럼 보였습니다. 양측 테이블이 U자 형태로 배치되었고 중앙에는 세계 지도가 크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 15명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는 진한 남색 정장에 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불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 5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빽빽하게 작성된 데이터와 그래프가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대표단 7명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국장이 선두였고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참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협상은 외교부 장관이나 특별협상대표가 진행합니다. 대통령의 참석은 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재명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없었어요. 단지 얇은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태블릿의 대비가 상징적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의 충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현재 분담금에서 13조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마이클스는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수치가 가득했어요. 한국의 GDP는 지난 5년간 평균 2.3% 성장했습니다. 반면 방위비 분담금은 0.8%에 그쳤죠. 일본은 이미 GDP 대비 1.2%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마이클스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경제적 수치들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했습니다.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국방비로 GDP의 2.7%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하면 한국의 안보 관련 지출은 이미 일본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죠. 이어서 마이클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78%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요구입니다. 국내 정치를 국제협상에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요구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었습니다. 15분간 마이클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숫자, 그래프, 비교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북한 위협 증가, 지역 안보 환경 악화, 미군 주둔 비용 상승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목시계만 가끔 확인했고 강태준 국장은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마이클스가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죠. 이것이 미국의 요구입니다. 13조 원 증액, 5년간 고정.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마이클스가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CNN 부스에서 저는 한국 측이 당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준 국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이전에 우리가 쌓아온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태블릿을 켠 그는 숫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1238조 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숫자의 크기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물을 마시다가 기침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동료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산해보죠. 74년간 무상 제공된 땅값부터 청구하는 걸로요. 정확히 1238조 원입니다. 이재명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이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에서 자세한 계산 내역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기지부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부동산입니다. 평당 시가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74년간 무상으로 제공된 이 땅의 가치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420조 원입니다. 평택 기지는 332조 원, 오산 공군 기지는 198조 원. 전국 28개 미군 기지 부지의 74년간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총 1238조 원이 됩니다. 이재명은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협상은 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74년간 한 번도 계산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이재명을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스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하려 했지만 이재명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 말을 마저 듣겠습니까? 우리는 이 돈을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제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공할 것인지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말이 끝나자 CNN 중계 화면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반격 938조 원 역청구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CNN 해설자로서 급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예상치 못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13조 원 방위비 증액 요구에 1238조 원의 역청구로 맞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을 넘어서 한미 동맹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동안 회의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속삭이더니 10분간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외교는 때로 무대 위의 공연과 같습니다. 대본이 있고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새로운 대본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숫자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전 세계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협상 직후 기자들의 질문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장 밖 프레스룸은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취재진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음이 되었고 플래시 빛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CNN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1238조 원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상 카드일 뿐이죠. 하지만 이 숫자가 가진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분석을 하려 했지만 내심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과감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항상 미국의 요구에 순응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분명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긴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산 국방부로 오세요. 강태준 국장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택시를 타고 남쪽 정문으로 오세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그리고 국방부는 외신 출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독점 취재 기회예요, 레이첼. 저는 생방송 중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CNN 앵커에게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앤더슨. 현재 서울에서는 협상 직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추가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헤드셋을 벗고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이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국방부일까요? 그리고 왜 나를 부르는 걸까요? 분명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30분 후 택시가 국방부 남쪽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에는 군인들이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꺼내 보이려 했지만 그 전에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퀸 씨죠? 따라오세요. 그녀는 제 신원을 확인한 후 정문이 아닌 옆쪽의 작은 출입구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검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었고 몇 분 안에 저는 국방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건물은 예상과 달리 평온했습니다. 넓은 복도와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교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고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디지털 표시판이 지하 3층을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더 많은 군인들이 보였고 보안 검색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이수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레이첼. 이쪽입니다. 이수진은 저를 철제 보안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에는 전략상황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패드의 지문 인식과 안구 스캔이 필요했습니다. 이수진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제 협상 테이블입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대형 스크린 벽이 보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수백 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군 장성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퀸 씨. 우리 협상의 진짜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군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입니다. 총 387개 기업, 1729개 핵심 부품이죠. 제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 시스템이 이렇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안정성은 더 이상 핵무기나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 공급망이 새로운 전략적 자산이 되었죠. 강태준은 디지털 테이블을 조작해 특정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로키드 마틴의 F-35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83%가 한국산입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장비는 거의 전량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제작됩니다. 저는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부품들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모듈, 통신장치, 센서 시스템, 심지어 스텔스 기능에 필요한 특수 코팅 기술까지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미국은 군사 기술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잖아요. 특히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잘못 계산한 부분입니다.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지만 부품 하나하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조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라는 이름 아래 가장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부품을 찾았죠.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조용히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게 유지하면서요. 스크린이 전환되면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배경으로는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윤상철 사장님 들리시나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국장님. 윤상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퀸 씨, 이분이 윤상철 사장님입니다. 평택에 있는 천우정밀전자의 대표이시죠.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 모듈 제작 장인입니다. 윤상철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부품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회로와 센서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T-RF450 레이더 신호 처리 모듈입니다. 능동 전자 스캔 배열 레이더의 핵심 부품이죠. F-35 한 대에 12개가 들어가요. 이 부품 없이는 전투기가 눈먼 새가 됩니다. 윤상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부품의 미세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품은 우리 회사에서만 생산합니다. 기술 이전도 하지 않았죠. 미국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나요? 윤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 모듈은 0.001 오차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밀도를 대량 생산 환경에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25년간 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 필요한 분야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그 핵심 부품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죠.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났고 가격은 더 저렴했으니까요.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도 위에 파란색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파란 선들이 미국 전역의 방산업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조용히 기술 독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전략적 자립이라고 부르는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레이더, 통신 장비, 반도체 분야에서요. 현재 미국 군사 시스템의 67%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스크린 앞에서 손을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2시간 전 미 국방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압박을 가했습니다.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도체와 항공전자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말이죠. 협박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실수입니다.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장님, 대통령 재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퀸 씨, 내일 평택 공단으로 가보시겠어요? 윤상철 사장님의 공장을 직접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현대적 공장 건물들이 이어지는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업단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장지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천우정밀전자 공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규모 자동화 설비가 아닌 작은 작업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작업자들이 현미경과 정밀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보다는 조용한 집중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상철이 작업실에서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비범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퀸 씨. 우리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더 많은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기대했습니다. 윤상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손이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예술품이에요. 그는 현미경 아래에서 작업 중인 기술자를 가리켰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은 특수 장갑을 끼고 미세한 회로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기술장입니다. 그는 25년간 같은 부품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부품은 기계보다 오차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인적 정밀성이라고 부릅니다. 윤상철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어제 본 것과 같은 부품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부품 표면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으로 출하될 물량입니다. 캘리포니아 팜데일 공장으로 가죠. F-35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매주 120개씩 보내고 있어요. 만약 이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F-35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이미 배치된 F-35 전투기의 정비가 불가능해집니다. 6주가 지나면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절반 이상이 비행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의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의 작은 공장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심장에 한국의 기술이 박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한국은 74년간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미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의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로 오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뒤편 보안 게이트로 와주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명령조였습니다.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전화로 설명할 수 없어요. 30분 안에 와주세요. 제가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둘러 준비하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한적했고 택시 운전기사는 이 이른 시간에 청와대로 가는 승객이 의아한지 몇 번이나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청와대 뒤편 보안 게이트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야외에서 오래 기다렸는지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없어요. 이수진은 저를 청와대 본관이 아닌 뒤편의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위기관리 시설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벙커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여러 층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회의실에는 강태준과 군 장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극비 표시가 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전명 블랙아웃 아메리카.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석한 보고서죠. 장성 한 명이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호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훈장이 빼곡히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전략자원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방산업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박준호 중장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 시점마다 구체적인 영향이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F-35 생산 라인 중단. 48시간 태평양 함대 레이더 시스템 성능 30% 저하. 72시간 알래스카 하와이 괌 방공망 80% 기능 상실. 96시간 미 본토 방공 체계 40% 기능 저하. 120시간 북미 대륙 간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 오작동 시작. 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은 마른 모래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가 한국의 부품 공급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사실 확인은 본능적이었습니다. 박준호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2023년 3월 천우정밀전자의 자회사에서 생산라인 오염 문제가 있었습니다. PCB 기판 생산 과정에서 미세한 오염이 발생해 공급이 3일간 지연됐죠. 단 3일 만에 오키나와 기지의 레이더 시스템이 오작동했습니다. 미 공군은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오키나와 기지의 사진과 함께 미 공군의 내부 보고서가 표시되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 임시 수리 필요, 부품 교체 지연 등의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부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기술적 맹점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각 부품은 개별적으로 조달되고 전체 시스템의 의존성은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국 동해안의 레이더 기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특히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이 기지들은 모두 한국산 레이더 핵심 부품에 의존합니다. 현재 교체 주기는 6개월인데 만약 공급이 중단되면 3개월 안에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저는 미국 국가 안보의 취약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군사기술이 실제로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재명은 정장 차림이었고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고 참모들이 그 양옆으로 자리했습니다. 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투명 외교라는 새로운 접근법이죠. 그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이 정보가 CNN과 BBC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귀하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저에게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국인 기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이재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공정한 사람입니다, 퀸 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초국가적 진실 추구라고 할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 기자를 통해 이 정보가 전달되면 더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적의 선전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개할지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1729개 핵심 부품. 이것이 우리의 실제 방위력입니다.
비대칭 기술 억제력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심장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그 박동을 멈출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강태준이 답했습니다. 첫째, 부인하고 무시하는 전략. 둘째, 한국을 위협하는 전략. 셋째,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전략. 우리는 셋째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첫째나 둘째 전략을 선택한다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 국가기술안보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중장이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를 나오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나라의 취약성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항상 자신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한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강대국의 힘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실이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청와대 앞 광장을 걸으며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세계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편집장 토마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지금 바로 한국 특집 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파워 한국의 기술 독립으로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레이첼? 너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는데.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진 정보는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의존도, 그리고 블랙아웃 아메리카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기사가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두려웠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8시 예고된 대로 CNN과 BBC는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미국 국방 체계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제 기사가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백악관과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관련 토론으로 뜨거워졌고 전문가들은 연이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했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외교 역사상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기술력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시작된 전쟁에서 더 큰 숫자로 응수했습니다. 13조 원의 요구에 1238조 원으로 맞섰고 이제는 72시간 내 블랙아웃이라는 더 무서운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상대가 모르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74년간 침묵하며 준비해온 그 무기를 이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이름은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1238조, 1729개 부품, 72시간 블랙아웃.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로 주문한 아메리카노의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커피 한 모금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은 여전히 소용돌이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국제관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직원일 거라 생각하며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저는 직접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퀸 씨죠? 데이비드 박입니다. 백악관 동아시아 분석관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혼자 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확인하고 방 안의 물건들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마실래요? 커피 좀 더 주문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최고 기밀 TOP SECRET라는 표시가 있었고 미국 정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CIA 내부 문서입니다. 작전명 라스트 찬스라고 불립니다. 문서 상단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밀 문서를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미국 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진짜 전략입니다. 방위비 협상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실제 목적은 한국 내 중거리 미사일 기지 설치입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작전 개요였고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협상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단에는 한국이 거부할 경우 방위비 증액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국가기밀 유출이에요.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공무원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부모님은 부산에서 이민 오셨죠. 저는 두 나라가 진정한 동맹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동맹이 아니에요. 이건 이용입니다. 그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국제관계를 뒤흔들 폭발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문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끝장날 거예요. 직업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본래의 가치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데이비드가 떠난 후 저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라스트 찬스 작전에 관한 모든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한국 활용 방안, 방위비 협상 전략까지. 문서들은 철저히 계층화되어 있었고 각각 승인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 국민 감정 조작 방안이라는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내 친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특정 언론사를 통한 안보 불안, 프레임 확산, 심지어 일부 학자와 언론인을 고용하여 여론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CNN 보고 계세요? 아니요, 방금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요한 정보를. TV를 켜세요. 지금 당장. TV를 켰습니다.
CNN에서는 놀라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백악관 내부 문건 유출, 한국 방위비 협상에 숨겨진 의도 폭로 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방금 본 것과 동일한 문서의 일부가 흐릿하게 처리되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워싱턴 특파원과 생중계로 연결되었고 백악관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데이비드 박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진 출두해 자신이 문서를 유출했다고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FBI 본부 앞에서 기자들에게 짧은 발언을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조국 미국이 옳은 일을 하길 바랐습니다. 한국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동맹입니다. 진정한 미국의 가치는 강압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입니다. 그의 말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가디언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직 국무장관들과 고위 외교관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동맹 외교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동맹국을 기만하는 정책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반한다. 투명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곧바로 강태준 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인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죠. 동맹 내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번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사과할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협상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날 밤 CNN 특별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협상은 이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 진정한 동맹의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전략적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독립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순간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의 총수들이 서명한 성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강태준 국장의 아들 민준을 만났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교복을 단정히 입은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퀸 아줌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에는 국가적 자긍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야, 민준아. 이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지.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고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힘, 기술의 힘,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의 힘으로요.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해방감 같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라스트 찬스 작전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이 한미방위비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눈은 이제 한국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을 맞으며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한강은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도로는 출근길 차량들로 붐볐고 카페들은 아침 커피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가 지금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기술적 자립, 미국 국방 체계의 아킬레스건이 되다. 뉴욕타임즈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 동맹의 근간을 흔들다. BBC 한국의 반격 작은 나라의 강한 카드. 르몽드 미국의 동맹 전략, 기술 의존성으로 위협받다. 아사히 신문 한국의 기술력, 미일 안보 체계에도 영향력 행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내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갤럽의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여론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라스트 찬스 문건과 한국의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상호 존중적 동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토마스 편집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레이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백악관 내부가 혼란스럽다고 해. 트럼프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공식 협상 채널을 통해 대화하겠다고 거절했대.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한국이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거절하다니. 이런 일은 외교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즉시 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식 외교 프로토콜을 고수하며 동등한 위치에서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기사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파워 한국의 기술 독립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내가 쓴 기사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어, 레이첼. 토마스의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보도했을 뿐인데 그 진실이 세계의 권력 구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계획이야?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어제 대기업들의 공동 성명 이후 그들의 입장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좋아. 그리고 레이첼 조심해. 이런 큰 이슈를 다루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 워싱턴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쓴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의존도, 블랙아웃 아메리카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라스트 찬스 작전까지. 이 모든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의 종말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해왔지만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오전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건물은 한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대기업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최고 경영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대표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삼성전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영어 통역이 동시에 제공되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기업은 국민과 함께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자원 집약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요? 삼성전자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이어 SK하이닉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산했습니다. 전략적 손실 분석을 수행했죠. 단기적 손실보다 국가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더구나 미국이 한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받게 될 역효과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어서 LG전자 회장이 발언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킬 때 나도 국가를 지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정신입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하나 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개 국제 정치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때로는 정부 정책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업, 정부,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삼성전자의 한 임원과 개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기술 의존도 역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우리 부품에 의존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왔죠.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미국 기업들의 한국 부품 의존도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공급 중단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와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존중과 협력입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 동맹 내 권력 균형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요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정문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협상 재개를 요청했어요. 이번엔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요. 서울이라고요? 미국이 한국에 와서 협상하겠다고? 이것은 상당한 양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협상은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미국이 서울로 오겠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번엔 생중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비공개 협상을 제안했어요. 이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퀸 씨의 기사 덕분입니다. 당신이 세계의 진실을 알렸어요. 이수진과 함께 강태준 국장을 만났습니다. 외교부 본관 4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심플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고 책장에는 외교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여러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오자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퀸 씨,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것이죠. 미래지향적 동맹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강태준이 보여준 문서에는 한미기술동맹 2.0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서에는 상세한 투자 계획과 연구 분야, 예상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했죠. 우리는 33조 원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위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문서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공동 연구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상호 기술 공유 체계를 통해 두 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위비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동맹의 청사진입니다. 가치 기반 동맹으로의 전환이죠. 강태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관계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천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대신 더 큰 예로 대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면 수용할 겁니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 전략입니다. 상호 이익 최대화 원칙에 따른 것이죠. 강태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CNN 특별 생방송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미국 국무부 출신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앵커는 최근 상황을 요약한 후 저에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입니다. 기술 주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술력이 국방력이 되고 혁신이 안보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각국 언론들이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전략과 미국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중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퀸 씨,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4년간 빌려 쓰고도 한 번도 계산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 재조정의 시작입니다. 세계는 이제 서울에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말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분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빗물에 젖어 더욱 반짝였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술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챕터 7. 패배 선언. 협상 재개를 하루 앞둔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길가의 은행나무는 노란 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강태준 국장의 아들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는데 아버지가 회의 중이라 저와 함께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학교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핫초코를 한 모금 마신 후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입술 위에는 초코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어느 나라 편이에요?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지금은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에서 완전히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미국 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진실 편이라고 할까? 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에서 어른 같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래요. 아이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결과는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출구는 북적거렸고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로 섞여 미국 협상단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모든 카메라가 출구를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데이비드 마이클스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동행했는데 이는 협상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에 찬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피로감도 역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협상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고 소음 속에서도 질문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이클스 대표, 이번 협상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33조 원 공동투자 제안에 대한 입장은? 라스트 찬스 문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폭탄 속에서 마이클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고 자신감보다는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적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희망합니다. 경청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게 13조 원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경청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교적 표현으로는 큰 양보였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이클스의 짧은 발언 후 미국 대표단은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바로 CNN 서울 지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연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신호가 오자 저는 미국 대표단의 도착 소식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마이클스 대표의 경청 발언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외교적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방송을 마친 후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협상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기자단을 위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연히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퀸 씨, 당신의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더군요. 그저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내일 협상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수정은 있을 겁니다. 보좌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저의 예상이 맞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이 열릴 외교부 청사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내외 취재진이 경쟁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강태준 국장이 한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우리는 한미기술동맹 2.0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이 아닌 미래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제안입니다. 33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협상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그 무게감은 일주일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이 한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긍정적입니다. 마이클스가 예상보다 수용적이에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2시간이 지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부는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속보를 기다리며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협상장 문이 열렸고 참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만족스러운 얼굴이었고 미국 측은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했고 기자들이 일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대변인은 표정 관리가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공식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철회되었으며 대신 한미기술동맹 2.0 구상에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통해 반도체, AI, 우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대변인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양국은 또한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개발된 기술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협상을 넘어 미래 지향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회견이 끝나고 데이비드 마이클스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모든 기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국이 아닌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전략적 상호 의존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외교의 큰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스는 예상치 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발언인지가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협상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했죠. 전략적 오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마이클스는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외교 역사상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패배를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CNN 생방송에 연결되었습니다. 앵커는 이미 마이클스의 발언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마이클스의 우리가 졌다는 발언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미국 외교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마이클스의 발언은 외교적 항복에 가까운 것으로 미국 외교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CNN 화면에는 CHECKMAT KUREA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는 상대방 왕이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어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한국이 미국을 완벽하게 제압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은 화려한 조명과 품격 있는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제공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호 존중의 동맹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찬 중에 강태준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퀸 씨, 당신의 기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할 수 있군요. 언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을 보도한 것뿐입니다.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전략이었죠. 강태준은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74년간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왔을 때 세계는 귀 기울였습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만찬장에 울렸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협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세계를 비추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72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세계의 질서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다음 날, 저는 강태준 국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차는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저의 생각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세계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광활한 캠퍼스에는 여러 연구동이 자리하고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미기술동맹 2.0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태준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상세한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연구 분야별 예산과 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탐사,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요. 이것은 기술 주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각 분야별 투자 계획과 예상 성과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자 컴퓨팅 분야였습니다. 10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향후 10년간의 연구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 패권을 함께 나누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의 동맹이 안보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연구소 내부는 활기찼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토론하는 모습,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적는 모습,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방위비 13조 원 요구는 거절했지만 우리는 33조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창조적 대안 제시라고 부릅니다. 강태준의 설명에는 전략적 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연구소 투어 중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퀸 씨, 레이첼 퀸 맞으시죠?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단한 악수가 그의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진우입니다. 인공지능 연구팀장이죠. 이번 협상으로 우리 연구팀은 MIT와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반 양자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진우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단순한 외교적 승리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뀝니다. 특히 그 진실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다면요. 이진우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의 말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사명은 결국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를 나와 CNN 서울 지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특별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쓰는 국제 질서, 한국의 72시간 전략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고 한미 협상의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토마스 편집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레이첼, 뉴욕으로 돌아올 준비 됐나? 특종으로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어.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까지 모든 언론이 너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 독립이라는 프레임은 이제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토마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역사의 순간이죠.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게 어떨까? 한국 담당 수석 분석가로 말이야. 이 지역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테니까. 그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 머물며 이 역사적 변화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려해 볼게요. 지금은 방송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동맹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미국과 새 동맹 시대 열다. 워싱턴 포스트 방위비를 넘어 기술이 새로운 안보의 기준이 되다. 가디언 서울의 반격 작은 나라의 큰 승리. 르몽드 국제 질서의 새로운 균형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기술력이 국방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이끄는 선두에 섰습니다. 방송 중간에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한미기술동맹 2.0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미기술동맹 2.0을 통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산책로의 나뭇잎을 흩날렸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정확히 7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청와대에 걸려온 지 정확히 3일이 지났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72시간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단극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다극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퀸 씨, 내일 아침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가 확정됐습니다. CNN 글로벌 독점입니다. 정말요? 그건 놀라운 소식이네요. 대통령이 당신을 지목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세계에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안에 있는 나라.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요. 72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한국을 보았습니다. 강대국 앞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 기술력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히 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접견실은 한국 전통 가구와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실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 이재명은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퀸 씨, 한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략 국가입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는 지난 74년간 조용히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카메라 라이트가 켜지고 저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위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미기술동맹 2.0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존 동맹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깊이 있는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입니다.
동맹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위비를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산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신재생 에너지. 이것들이 진정한 안보의 기반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기존 동맹이 보호와 의존의 관계였다면 새로운 동맹은 협력과 공동 창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저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취한 전략은 매우 과감했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33조 원의 공동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역발상 전략은 어떻게 구상된 것인가요? 이재명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3조 원을 거절하고 33조 원을 제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입니다. 비용 지향적 사고에서 가치 창출 사고로의 전환이죠. 인터뷰가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전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 그것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강태준 국장의 아들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학관으로 가는 길이었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퀸 아줌마, 우리 이겼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민준아. 우리 모두 함께 미래로 가는 거지. 민준은 손목시계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디지털 시계였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이거 줬어요. 72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라고요. 그 작은 시계 속에 한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세계의 판도를 바꾼 나라의 이야기가요. 민준과 함께 과학관을 둘러보며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기술과 혁신으로 가득한 미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를. 진정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방위비 협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과거의 계산이 아닌 미래의 이름으로 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